안녕하십니까. 더 배움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1차 대비 직업상담학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로저스로 대표되는 인간중심 상담이론 또는 비시적 상담이론 또는 민주적 상담이론 또는 내담자 중심 상담이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인간중심 상담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또 시간이 또 되면 게슈탈트 상담 이론까지 이렇게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실존주의 상담 이론이 조금은 철학적 내용을 좀 깊게 담고 있는 이런 내용을 배워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연습을 자꾸 하고 또 이런 식의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체계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여러분 알게 되면 훨씬 더 한 번 더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저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학습 교재 위치는 5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게 참 용어가 재밌습니다. 이 로저스라고 하는 분이 1950년대 그러니까 이제 1940년대는 윌리엄슨, 제가 왜 첫날에 말씀드렸죠. 윌리엄슨으로 대표되는 특성 요인 이론 또는 상담자 중심 이론 또는 좀 비지시적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특성 요인 이론, 특성과 요인 이론이 1930년대부터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진로 상담, 직업 상담의 하나의 역사를 이루고 왔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다 하나의 반발로서 1950년대 이 로저스라는 분이 바로 상담자 중심이 아닌 내담자 중심의 상담 이론으로 로저스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다, 비시시적 상담 이론이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에고 어프로치, 그러니까 셀프 어프로치 이론, 다시 말해서 자아 일치성 이론 이런 이름으로 본인의 상담 이론을 전개한 겁니다. 이 용어 이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로저스 하면은 인간중심 상담 이론, 비시적 상담 이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자아 일치성에 대한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의 내용을 설명을 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로저스의 원래 상담 이론의 이름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로저스는 자아 불일치, 자아 왜곡의 문제를 다루는 상담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파생되는 문제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 제목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뒤에 그 뒤로 나온 사람들이 인간 중심 또는 이게 또 윌리엄슨의 어떤 상담자 중심인 것을 또 대비해서 내담자 중심, 또 뭔가요? 조금은 윌리엄슨이 지시적인 것에 대해서 이쪽은 좀 비지시적이다. 그래서 비지시적 상담이론, 또 거창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비민주적이다. 여기는 민주적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름으로 쓰이지만 원래 이름은 이거다. 이걸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판사 하나 해놓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또 딱 넘기시면 60페이지에 이 로저스가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운데 보면 주요 개념의 인간 본성에 대한 로저스의 입장입니다. 로저스의 저술의 연구물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일관되게 중심 주제는 존경과 신뢰의 풍토가 조성된다면 인간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자체 매우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이분이 목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애틋한 마음은 굉장히 깊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뢰할 수 없으며 우월하고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해 지시받고 동기화되고 가르침받고 처벌받고 보상받고 통제, 지배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프로이트적인 접근에 대해서 매우 좀 반대의 입장입니다. 그게 아니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한목적이고 전진적이며 건설적이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인간을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선한 존재로서의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로저스의 인간관은 프로이트적인 인간관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인간중심 이론의 철학적 과정이라고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1, 2, 3, 4, 5. 이것 2차에서 잘 나오는 내용인데 1차에서는 한번 쭉 읽어보면 맥락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특성 이렇게 해서 뭐 1, 2, 3, 4, 5, 6번까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강조되는 내용이라서 1차에서도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특성도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동일한 상담 원리를 정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부적응 상태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다. 또 상담은 모든 건설적인 대인관계의 실사례 중 단지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상담을 한다고 해서 꼭 그 내담자가 뭐 정신적인 기질에 문제가 있다든가 뭐 혼자서 풀 수 없는 아주 깊은 어떤 심리적인 어떤 장애를 안고 있다든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것도 한 사람의 삶 속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뭐예요? 하나의 문제일 뿐이고 인간이 개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상담의 대상이지만 인간의 아주 깊은 심오한 아주 어떤 심층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도 하나의 상담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뭐 독특하고 고차원적인 거라기보다는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한 학자고요. 그다음 5분에 한번 볼까요? 뭐 현상학적 세계의 강조. 현상학적이라는 걸 아까 설명해 드렸죠. 어디서? 아들러 이론에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아들러란 개인의 겪었던 어떤 독특한 세계, 이것을 강조해서 내담자의 현상학적인 세계를 강조하고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은 광범위한 치료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 또는 자아 일치성 이론의 특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제일 상단에 한번 보세요. 로저스 이론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자아 일치성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로저스는 또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독특한 이름으로 자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62페이지 보게 되면 제일 상단에 저는 이제 이거 갖다가 뭐 어떻게 외우냐면 그냥 여러분들 외우는 방법으로 이제 뭐 글자 앞부분만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현실의 현과 이상의 이와 타 이렇게 되는데 저는 뭐 현이타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와 타인이 보는 자아. 그래서 현이타라고 이름 외우십시오. 그러니까 이 자아의 유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눈다. 특히 타인이 보는 자아를 거울 자아라고 이렇게 특별히 또 따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아 일치성 이론에서 자아 유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 현실적, 이상적, 타인이 보는 또는 거울에 비친 자아의 모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좀 내려가게 되면 제가 기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로저스 이론의 어떤 정수를 꿰뚫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둡시다. 인간은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아갈 방향을 찾고 건설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본다. 이게 바로 인간중심 상담 이론, 자아일치성 이론이 보는 인간관의 그 자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어떤 공감과 수용과 일치성으로만 접근해주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매우 건설적이고 전진적이며 주체성이 있는 존재로 이 로저스 이론은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의 과정과 상담의 목표를 보면 이 로저스 이론은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을 만드는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게끔 하는 게 상담의 목표입니다. 그게 좀 내용이 좀 많죠. 이것도 2차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2차 시험에 나온 내용들을 얘기하면 1차 때는 그냥 대충 이거 보고서 그냥 아닌 것, 거리가 먼 것만 보면 될 것 같은데 2차에는 이거 다 외워야 되느냐? 지금은 말씀드리면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1차 시험 공부하고
또 2차 딱 긴장하고 또 붙으면 딱 붙어가지고 공부하면 이런 것도 또 술술술 다 암기가 됩니다. 제가 한번 뭐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직업상담사 한 15년 강의하면서 최고령자를 볼까요? 남자는 62세입니다. 남자 62세 되신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하고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더니 정말 어려울 시절이 있거든. 어려운 시절. 지금은 좀 쉽게 나오는 편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인데도 62세 되신 분이 합격하셨어요. 남자분이신데.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59세 되신 분을 제가 합격하신 분도 있습니다. 뭐 53세, 54세 무수히 많이 합격하셨고 저한테 또 고맙다고 뭐 보내신 분 계시고 제 학교 찾아와서 저는 뭐 같이 짬뽕도 같이 하는 거 먹으면서 수험생활 얘기했던 그런 분들 다 보면 55세 되신 분들도 계세요. 아유, 그런 분들도 어떻게든 암기하고 이해해서 합격해내는 시험인데 여러분이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음살 피우지 마세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2차에서 나올 거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쓱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로 갑니다. 뭐 경험에 대한 개방이라든가 자기 신뢰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 63페이지에서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제가 이렇게 줄을 꺼놨어요.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상담자는 자기 자신을 변화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로저스에 있는 겁니다. 로저스 자아 일치성 이론에서 기법이 뭐냐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봤습니다. 너희 이론의 기법이 뭐냐? 그랬더니 로저스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론의 기법은 상담자 자신이다. 상담자 그 자체, 상담자 자신이 기법이다.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느냐. 상담자가 진실한 마음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 내담자는 변화와 성장을 할 것이니 상담자만큼 좋은 기법이 어디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상담자가 뛰어난 전문가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주 기막힌 말입니다. 바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다에 보면 내담자의 경험이 있어요. 내담자가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자아 개념과 또 내담자 자신을 어떻게 보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이상적 자아, 아까 우리 위에서 봤던 자아 세 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자기 자신만의 자아, 타인이 보는 자아 또는 거울 자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담자가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장을 또 딱 넘겼어요. 바로 64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줄. 1917년도에 로저스가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담자와 상담자 또는 이러한 상담 관계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그랬더니 1번부터 6번까지를 얘기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죠. 다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상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일단 심리적인 문제로 그런 걸로 관계를 맺게 되는 거고, 한 사람은 불일치 상태에서 불안을 느껴야 되고, 또 한 사람은 일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통합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상담자여야 되고, 또 네 번째 보게 되면 서로 무조건적인 긍정을 해줘야 되고 공감을 해야 되며, 그러한 상호간의 공감적 이해와 무조건적인 관심이 서로 상호간에 전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6가지가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죠. 이것이 갖춰져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상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저스는 상담의 질을 굉장히, 퀄리티를 굉장히 중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실존주의 있죠. 실존주의 상담 이론도 상담의 질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나 로저스의 이 이론도 그와 진비 없다. 상담의 질을, 관계성을 굉장히 중시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64페이지에 보게 되면 로저스 이론의 정수가 나오네요. 로저스 이론은 이 자아일치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순서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수용, 받아들인다, 또 공감해준다, 심파시 같은 거죠. 또는 뭐죠? 일치성, 또는 뭐 진실성이라고도 합니다. 진실성. 제가 이 판스를 좀 못합니다. 원래 이게 글씨 잘 못 쓰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서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유독 글씨를 못 쓰는 것 같아요. 자, 알아먹겠죠? 수용, 공감, 일치성. 자, 이 세 가지가 로저스 이론의 그야말로 정수, 엑기스입니다. 로저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상담의 기법은 상담자이기도 하지만 굳이 내 상담의 어떤 기법을 얘기하면 수용하는 태도, 공감하는 태도, 일치성을 보여주는 태도가 기법이다.
상담의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1단계 수용해주자. 2단계 공감해주고 3단계 일치성 있게 진실하게 결론을 내리는데 도와주자. 이게 순서이며 기법이며 또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수용, 공감, 말 그대로 우리가 보여주는 건데 이 일치성은 주로 이제 진실성이죠. 일관된 마음으로 정말로 진실을 얘기해주는 그러한 단계가 3단계입니다. 이 상담의 단계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보면 진실성은 그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 가지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주면서 내담자와 정직한 대화를 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용, 받아들이지는 이런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장 넘기시면 어떤 게 있나요? 거기 보니까 정확한 공감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65페이지 가운데 좀 밑에 공감이란 뭐냐? 내담자의 세계를 상담자 자신의 세계인 것처럼 경험하지만 객관적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담자와 상담자가 상담을 하면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어떤 마음 이런 것을 내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나라도 내담자의 입장이 된다면 저런 선택이나 저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같이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같이 생각이 간다고 해서 모든 내담자의 주관적 생각을 다 따라가느냐? 그건 아니고 상담자로서 나름대로 또 주관적인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선택적 경청. 여러분 이런 말 봤어요. 뭐 선택적 경청. 그러니까 내가 공감해 주는 건 공감하죠. 경청합니다. 경청을 해주는데 객관성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상담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받아서 정리해서 다시 돌려주고 또 일치된 마음으로 그 상황을 재해석해주는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선택적 경청이라고 해요. 이런 것을 통해서 객관적인 어떤 자세를 잊지 않으면서 내담자의 마음을 읽어주는 이심전심 이런 거죠. 그다음 뭐 여마미소 이런 말 하죠. 그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우리가 공감이라고 합니다. 밑에 이제 뭐 제가 1차와 2차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65페이지 그 밑에 표 있습니다. 뭐 여기서 뭐 객관식 문제를 내려 그러면 한 20문제를 낼 수 있겠네요. 그만큼 이제 이 두 이론이 상당히 대비가 되면서 인간관이라든가 상담의 중심, 기법, 라포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진단에 대한 인식 또는 뭐 검사지에 대한 사용 여부 각각이 너무나 대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겁니다. 좌측에는 지시적 상담, 윌리엄슨을 대표되는 특성 요인 이론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여러분 그 지시적 상담에다가 줄을 쭉 꺼가지고 이렇게 쓰세요. 특성 요인 이론 이렇게 하나 적어놓으세요. 가르치고 뭐 특질 이론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인간중 상담 이론은 그게 또 하나 줄 거가 뭐라고요? 자아 일치성 이론 이렇게 쓰면 좋겠네요. 그죠? 이런 자아 일치성 상담 이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깊은 내용이 들어가도 구분이 되니까. 상담의 중심은 윌리엄슨은 상담자, 로저스는 내담자입니다. 지시적 상담은 문제 그 자체를 풀려고만 하지만 로저스는 인간 그 자체를 문제화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라포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납니다. 지시적 상담 이론에서는 필요하다면 뭐 라포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윌리엄슨은 라포가 없는 상담은 상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심파시, 공감을 해야 되는데 라포가 없으면 공감이 됩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진단과 관련해서 윌리엄슨은 매우 중시합니다. 분석적 접근이기 때문에 과학적 접근을 하기 위한 진단지 사용은 거의 필수적으로 언급한 반면에 로저스는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괜히 선입관을 갖게 하고 인간을 탐색하는데 이러한 검사지라고 하는 것이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죠? 좀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65페이지 그 제일 밑에 있는 그 박스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차와 2차에서 뭐 1차에서는 그냥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차 때도 뭐가 걸리든 하나 걸려가지고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해보라.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세상 없어도 해야 됩니다. 별표 몇 개 정도 할까요? 한 3개 정도? 뭐 이왕하는 거 한 5개 정도 하십시오. 별표. 그죠? 5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까먹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게슈탈트 이론을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게슈탈트 독일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 행태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게슈탈트라고 하는 독일어 용어는 우리식으로 꼭 번역하다 보면 좀 동적인 개념인데요. 뭐 덩어리다 이런 것보다는 덩어리 되어지는 것, 콘크리팅이라고 그래야 되나 영어로죠?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어떤 형태가 갖추어지는 이러한 동명사적인 어떤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게슈탈트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또 형태요법 이렇게 쓰는데, 형태요법 또는 형태상담이론 이렇게 하는 요법이라는 말은 치료적인 거죠. 상당히 어떤 정신과 임상적 영역에서 많이 다루는 그런 이론이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라는 것이 좀 안 맞다라고 해서 게슈탈트라는 그 독일어 용어 그대로 써버리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뭐 저도 그렇게 해서 한번 그 옆에다가 게슈탈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봤는데요. 게슈탈트 또는 뭐 형태주의 이렇게 우리는 같이 갑시다. 그 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리츠 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안된 하나의 이론으로서 주요 개념에서 인간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주의는 인간관이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라고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형태주의에 있어서 인간관은 뭐냐면, 일단 인간은 총체적이라는 거예요. 총체적이다. 인간의 문제는 총체적으로, 인간은 쪼개거나 낱낱이 인수분해해서 파악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인간의 문제는 총체적으로 통으로 봐라. 덩어리, 게슈탈트. 덩어리로 봐야 그 문제가 잘 보이고 따라서 해결책도 쉽게 발견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슈탈트 이론에 인간에 대한 가정이 있습니다. 인간은 완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의 욕구에 따라 게슈탈트를 완성하려고 하고, 세 번째 나오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그것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인 부분의 합보다 더 큰 전체이다. 다시 말하면 낱개의 합은 전체보다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덩어리가 있는데, 이런 덩어리를 요거 이렇게 막 더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 낱개의 합이 이거하고 같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그렇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인간의 문제는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수학적 문제는 그렇지만 심리적인 문제는 낱낱이 풀어서 보는 것보다 전체를 봤을 때 이게 더 크다, 더 잘 보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게슈탈트 이론은 좀 게슈탈트 상담 이론 또 철학의 바탕을 둡니다. 여러분 하나 이게 조금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게슈탈트 철학에 있어서 또는 게슈탈트 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뭐 하나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도배움 학생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제가 이거 막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더니, 자, 이거 뭘로 보여요? 뭐 내가 뭐 도형 비슷한 거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오프라인 할 때, 이거 뭐예요? 원. 이거는 네모. 요거는 정사각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원인가요? 그냥 이 끊어져 있잖아요. 이거 원이 아니죠. 자세히 보면. 이거 네모인가요? 이거 끊어져 있잖아요. 그냥 꺾은 선이죠. 이건 휘어있는 선이고. 이것도 뭐예요? 세모 모양이지만 여기 끊어져 있어요. 사각형 네모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게 뭘로 보여요? 그러면 동그라미요, 네모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완결성의 착각이에요. 완결성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큼만 보고도 우리는 그냥 이게 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죠. 완결해버린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착시가 있어요. 착시가.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XO, XO, XO. 이 칸이 딱 똑같으면 좋은데. 그 다음 또 XO, XO, XO. 자,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어떻게 쓰나. 이렇게 제가 막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지금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보여요? 아래로 보여요? 이렇게 보이나요? 아래로 보이나요? 아래로 보이죠? 아래로. 왜? 같은 길끼리 보인다고, 같은 길. 이게 뭐냐면 유사성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유사성의 원칙. 저는 반드시 이쪽으로 썼는데 보기에는 밑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막 착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유사성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를 볼 때도 사실은 이 사람이 요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봐버린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는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덩어리져 있다는 거죠,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성의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대로 우리가 어떤 치료적인 절차에서 본인이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이렇게 아픈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다고 나를 자꾸 막 그렇게 대우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자, 이런 것에서 출발을 해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페이지에 보게 되면 6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인간은 정경과 배경의 원리에 따라 세상을 경험한다. 자, 여러분 교재 조금 여기에 나오나요? 제가 그림이 지금 교재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것도 봤을 겁니다. 뭐 이런 그림들이 있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생긴 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요거는 요 안쪽의 그림이고 요거 바깥쪽 그림이니까 요걸 보느냐 이 양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림을 볼 때 어떤 것을 도드라지게 보는 앞쪽 정경으로 보느냐 뒤에 배경으로 보느냐 여기 따라서 그 사물에 대한 우리가 인식하는 게 다르다. 이게 바로 이제 게슈탈트 철학이며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도 그렇게 봐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뒤에 가서 한번 더 설명할 거니까 이제 이렇게만 봅시다. 67페이지로 갑니다. 게슈탈트에 있어서 형태요법의 주요 개념인데요. 게슈탈트 하나만 딱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게슈탈트라는 게 뭐냐? 거기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책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게슈탈트란 전체, 형상, 형태, 모습 등의 뜻을 지닌 독일어로서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개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개체는 어떤 사람입니다. 사람. 유기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은 대상을 지각할 때 어떤 사람이나 문제를 지각할 때 그것들을 산만한 부분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 즉 게슈탈트를 만들어서 지각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낱낱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처럼 제가 뭐 전체와 합이 전체가 그러니까 낱낱이 합보다 전체가 더 크다 이런 것처럼 게슈탈트 덩어리 전체를 봐야 더 잘 지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이러한 게슈탈트의 의미는 하나의 덩어리지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경과 배경이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 더 설명해 드릴까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정경과 배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처럼 제가 그림 하나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앞부분을 배경으로 볼 것이냐 요걸 배경으로 볼 것이냐 여기를 정경으로 보고 요걸 정경으로 보고 그러니까 정경과 배경을 뭘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전혀 우리가 다른 의미로 문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하는데 다른 또 내용을 하면서 제가 계속하고 나중에 여러분 교재 그림이 하나 나올 건데 그 그림 보면서 설명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인간중심상담 이론과 게슈탈트 앞부분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